지금 몇 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머리가 띵한데요. 5월 달에 이제 새로 지금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죠? 저 자식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표정 보면 알아요. 꼴배기도 싫고 말이죠. 저 자식이 도대체 뭔 개소리 하는 거냐 말이죠. 법률행위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뭐 효력욕까지 떠들고 자빠졌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 11월 달에 들으셨던 분들도 그동안에 안 떠들었던 것도 간간히 몇 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식이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민법은. 근데 그 과정만 겪어서는 안 되죠. 그건 이제 문제풀이하고 매치하는 훈련도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민법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차 과목은 조문이 나오잖아요. 거의 조문만 물어봐요. 조문만 암기하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2차 과목은 그냥 100% 암기 과목이에요. 공법 같은 경우 우리 주체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이 주체인지 시도지사가 주체인지 그 논리적 필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거의 없죠. 뭐 큰 거는 국장이, 작은 거는 뭐 시도지사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는 있지만 그럼 날짜 같은 거 볼까요? 어떤 건 30일이고 어떤 건 60일이에요. 어떤 건 한 번만 연장 가능하고 어떤 건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고 뭐 그렇죠. 어떤 건 사전 허가고 어떤 건 사후 허가예요. 허가 중에 어떤 건 인가의 성질을 갖는 게 있어요. 그게 논리 필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등기법도 안 그래요? 어떤 건 첨부 정보로 이게 필요해. 근데 어떤 건 필요 없어. 그 전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이 필요한 게 있어. 없는 게 있어. 그게 논리 필연성이 있나? 들여다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2차 과목은 공법 관계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리하려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편리하려고. 논리 필연성은 그 딱 하나야. 지들이 편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지들이 편하면 국민은 어때? 괴롭지. 그러니까 2차 과목에 있는 법들은요. 국민을 괴롭히기 위한 법이에요. 논리 필연적인 거 그거 딱 하나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지들 편하게. 그러니 외워야 되죠. 그리고 외우면 답을 고를 수가 있어. 그런데 민법은 이해 및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풀려. 해석이 안 돼, 문제 자체가. 지문도 해석이 안 돼. 아까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는 특약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특약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 할 수 없다. 이게 판례 문구죠. 그죠? 이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법원은 당사자 간의 특약사항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죠? 또는 법률행위 해석권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도 바꾸고 이렇게도 바꾸고 이렇게도 바꾸고 같은 말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칭시켜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연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 민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7, 8월 달 문제풀이가 뭐 혼자 공부하겠다고 도서관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원 잘 나오시다가 내년에 또 오십니다, 학원을. 다른 과목은 혼자 해도 돼. 민법은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문제 안 풀린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7, 8월 달 문제풀이를 같이 좀 훈련하고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문제 및 지문 하나하나를 제가 씹어드려요. 이렇게 이건 이런 의미다. 이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자주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도 바뀌어서 출제되는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단 말이죠. 그런 훈련이 같이 필요해요. 민법은. 그런 훈련이 지나야 민법은 조금 점수가 오릅니다. 7, 8월 달까지는 점수가 안 나오고 다 30점, 40점이야. 늘. 잘 나와야 30점, 40점. 물론 지금 뭐 저 모의고사 보면 60점대 나오는 분들 계세요. 와, 이런 분들은 천상계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천상계. 네? 이런 분들은 법 전문가가 돼야 돼. 지금 60점 넘는 분들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민법은 60점 넘기가. 그러니까 문제풀이 갈 때까지 앞으로 이제 5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도 4달이에요. 그죠? 3달하고 한 20일 빡세게 하시면 충분히 그런 점수 나오니까
듣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의사표시 하겠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 요소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놈이 비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법률행위도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겠죠. 즉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사표시가 정상적일 것. 여기서 의사표시가 정상적이라는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런 말이에요. 그럼 비정상적이란 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그죠? 또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거나, 이걸 말하게 될 거예요. 의사 표시가 정상적이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and 하자가 없을 것을 말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라면 두 가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거나, 이 두 가지를 말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의사의 흠결, 이렇게 말해요. 최근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의사의 흠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신 이런 말을 쓰죠. 내심의 의사가 결여되었다, 이렇게 쓰죠. 최근에 이 말은 잘 써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되었다. 또는 진의가 아니다, 이런 말도 써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말과 의사의 흠결,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 진이 아님, 다 같은 의미다 라고 머릿속에 일단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두 종류가 있다. 자, 의사를 표시한 사람, 표의자, 의사가 A고 표시가 B야. 불일치하죠. 그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경우, 둘로 나눈단 말이죠.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하는 경우와 모르고 하는 경우로 둘로 나눠서, 알고 하는 경우가 두 개, 진이 아닌 의사 표시와 허위 표시, 모르고 하고 있는 게 차고, 이렇게 차고, 총 세 가지. 반면에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이 하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사기 또는 강박이라고 하죠. 사기라는 말 대신에 뭘 더 많이 써요? 대법원은 기망, 속이는 거, 협박하는 거, 강박, 이렇게 되죠. 요게 바로 110조가 되죠. 이때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돼요.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착오와 사기, 강박은 유효하되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원칙적 그 뼈대를 먼저 딱 머릿속에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절대적 무효는. 그런데 요 네 놈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요거를 상대적 취소,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절대적이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였잖아요. 그죠? 근데 요 네 놈은 공통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나 상대적 취소라고 부릅니다. 네 가지 비정상적 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46페이지, 47페이지는 자만 올 때 읽으시면 되고요. 48페이지로 가봅니다. 첫 번째로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나왔습니다. 107조. 자, 조문 먼저 확인합니다. 1항과 2항.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진이 아님이 뭐예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함을 스스로 알고 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뜻이죠. 그게 원칙이 되는 거죠. 근데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의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 해석하는 거예요. 자, 먼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했다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증여 의사 없이 증여를 하거나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그거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요. 본인이 증여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을을 놀려주려고 또는 환심을 사려고 증여하겠다고 말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연봉 협상 따위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실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뭐가 된다? 비진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렵게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는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그게 비진이 표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의가 있죠. 자, 그 의의와 관해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이 사립학교 법인입니다. 직원 을에게 너 학교 그만둘래? 은행 가서 대출 받아올래? 자, 을 학교 그만둘 수는 없으니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학교를 계속 근무하려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오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오겠죠? 이런 경우 이건 비진이 표시가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을은 채무 부담 의사가 있다,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판례 하나 확인하시고 오른쪽 비진이 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첫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명백한 거짓말. 배우가 무대 위에서 한 대사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니까 10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 의사표시가 존재할 거지.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돼. 여기서 의사를 조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진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건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말하죠. 그죠? 여기서 이 진의의 뜻이 중요하다. 진의의 뜻이. 이런 경우 때문에 을이 갑을 강박을 해서 재산을 빼서 자, 이때 강박을 당한 갑 머릿속으로 생각 1 재산을 뺏긴다. 재산을 뺏긴다는 건 뭐예요? 실제 주겠다는 생각이 있다 없다? 없지요. 나중에 되찾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생각 2 일단 주기로 마음먹어. 왜? 살아야 되니까. 그죠?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줘야지. 주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강박을 당해서 주겠다고 하자라고 마음을 먹어. 그리고 표시를 해. 뭐라고? 주겠다. 이렇게. 자, 여기서 갑의 생각 1 이거를 본심이라고 해요. 반면에 생각 2 이게 뭐다? 이게 진의. 따라서 진의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일치. 따라서 이건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여기서 첫 번째 생각 1을 판례가 이렇게 말하죠.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반면 이거는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렇게 말하죠. 그럼 합쳐서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게 판례지문으로 나오죠. 그래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강박을 당하여 주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를 한 이상 비진이 표시라 할 수는 없다.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도 말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죠. 학교법인이 너 학교를 그만둘래 대출 받을래? 의뢰 입장에서는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게 최선이죠. 그죠? 이렇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이 표시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49페이지 양가로 위에 동그라미 위에 기업과 니은 관련 판례도 마찬가지죠. 내가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돼. 지금 내가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방법밖에 없어. 그죠? 따라서 회사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 사직서를 내. 비진이 표시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비진이 표시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왜? 역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의사 표시는 비진이 표시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실 맨 밑에 있는 판례하고요. 49페이지에 있는 진의의 뜻 기역 니은과 그 밑에 있는 판례까지 묶어서 진의의 뜻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요건이 뭐예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하고 구별이 돼요? 착오하고 구별이 되죠. 왜? 착오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착오와 구별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이에요. 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게 아니라 착오와 구별되는 거예요. 허위 표시하고는 뭐하고 구별돼요? 맨 위로 올라갑니다. 비진의 표시는요.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없어. 반면에 허위 표시는 합의가 있어. 그런 점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의 표시와 착오, 비진의 표시와 허위 표시 뭐 가지고 구별하느냐, 뭐 가지고 그런 것들도 지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됐죠? 맨 위에 양가로 2번과 맨 밑에 양가로 3번 묶어서 같이 비진의 표시는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되고 상대방과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효과가 나왔어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라 그랬죠. 그래서 판례가 있지. 사립대 교수가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 교수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어. 내 위사회가 수리를 해버렸어.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대로 사직 효과가 발생한다. 이사회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 제출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죠? 반면에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판례가 있죠. 군대를 가려고 휴직계를 내려고 했는데 회사가 사직서를 내라 그랬어. 나중에 재입사하라 그랬어. 그래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고 나중에 재입사했어. 이때 사직서 무효죠. 왜? 사직의 의사가 없었잖아. 회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 행위는 무효.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사직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즉 휴직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외가 되는 거죠. 휴직계를 내려고 했는데 회사 방침에 따라서 사직서를 냈다. 무효다. 이렇게 예외까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비진의 표시는 효과를 사례 형태로 좀 대비해서 효과를 이해해 주시면 좀 편하다고 그랬어요. 갑이 을에게 한 2번 정도 사례 형태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증여의사 없이 A 토지를 증여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아주 옛날에는 반지를 줬다고 나왔었고요. 얼마 전에는 증여의사 없이 땅을 넘겨줬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번 정도. 자,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였다. 비진이 표시죠. 원칙이 유효죠. 예외가 무효죠. 근데 무효이려면 요건이 뭐였어요? 의리. 증여 의사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바꿔요. 악의 또는 과실. 바꾸세요. 지금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의 또는 과실. 그럼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을이 뭐여야 돼요? 선의 and 무과실이 되죠.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무효니까 유효하려면 선의 무과실해야 되죠. 이렇게 비진이 표시가 상대방이 있을 때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럼 유효가 돼요. 자, 비증여가 유효라는 건 등기도 유효라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을과 거래한 병은 소유권자와 거래했으니까 이런 사정을 몰랐든 알았든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게 원칙이라고 하죠. 이게 원칙. 딱 머릿속에 이렇게 박으셔요. 사례 형태로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죠. 무효라는 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을과 거래한 병도 원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지만 107조 2항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가 되니까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악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이게 비진이 표시의 원칙적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 비진이 표시한 값이 을하고 소송이 붙어요. 소송이 붙으면 값은 뭐라고 그럴까요? 비진이 표시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을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나는 선의 무과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을의 선의 무과실 이걸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갑의 비진이 표시가 있을 때 유효하려면 을이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그 선이 무과실이었는지 여부가 다투고 있을 때 누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대법원 을의 선이 무과실을 추정을 해줘요. 을의 선이 무과실을 추정하니까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은 자신이 선이 무과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추정된다 이퀄 증명되었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무효주장자인 갑이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갑이 입증했어. 그럼 무효가 됐겠죠? 근데 제3자한테 갔어. 그럼 그 다음엔 갑하고 병이 또 소송이 붙어요. 여기서 병은 뭘 주장할까요? 선의를 주장하겠죠. 이거 갖고 또 싸워요. 갑하고 병 사이.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제3자의 선의도 추정을 해줍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걸 모르는 게 태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의로 추정을 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제3자는 자신이 스스로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무효주장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라.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자, 선의가 두 갈래요.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 그런데 107조 2항은 그냥 선의의 제3자라고만 돼 있어요.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아니라 그 말은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없든 있든 보호된다. 즉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보호된다.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보호된다. 세 번째,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권리자하고 거래했잖아요. 그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는 거예요.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한다.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을 때 그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악의라도 보호된다. 이런 대원칙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을 못해요. 그러나 얘가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괜찮아.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괜찮아. 자, 이건 왜 그럴까요? 갑이을에게 증여이사 없이 증여한 땅이 1억짜리인데 병이 2억에 샀어. 선의의 병이. 선의의 병은 1억짜리를 2억에 샀으니까 차라리 계약이 무효로 되고 땅 돌려주고 2억 회수하는 게 더 이익일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몇 가지 효과를 추가해서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50페이지 효과 원칙과 예를 봤고요. 관련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있고요. 상대방의 악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누가 부담하는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적용 범위가 나왔어요. 일단 비진의 표시는요, 우리 법률의 종류 중에서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고 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단독행위라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도 있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인 경우, 자, 예를 들어서 골동품, 동산이죠? 소유권, 포기, 의사 없이 포기. 비진이죠? 예? 예를 생각해 보면 골동품 소유권 포기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포기 의사가 없이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진이죠. 그런데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비진의 표시는 107조 1항 단서. 107조 1항 단서가 뭐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게 107조 1항 단서죠. 이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상대방이 없잖아. 상대방이 없으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라는 게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언제나 유효. 이렇게 되겠죠. 예?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예?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잖아. 상대방이 없으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라는 게 적용될 여지가 없어. 107조이랑 본문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 언제나 유효. 출제가 된 적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의 표시인 경우에는 언제나 유효다. 수험생분들이요, 지문에 언제나나 항상이란 말이 하면 일단 틀렸다고 제껴. 왜? 예외가 있으니까 늘. 그런데 언제나나 항상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 옳은 지문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 상대방 4번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의 표시인 경우에 107조랑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107조랑 본문만 적용되니까 언제나 유효하다. 그죠? 동그라미 3번.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만 적용이 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적용이 없고, 만약에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비진의 표시라면 그냥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유효.
그래서 공무원이 사립대 교수가 아니라 국립대 교수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상대방 이사회가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직서 제출은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이게 두 번째 적용과 관련해서 3번. 4번 대리권 남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대리권 가서 볼 거예요. 비진위 표시 규정은 대리권 남용에 적용된다. 적용된다. 그래서 적용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3번, 3번의 관련 판례 1번,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이렇게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진위 표시는 요 정도. 아, 이런 걸 비진위 표시라고 하는구나. 효과가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걸 좀 대비하시고요. 자, 비정상적 의사 표시 두 번째 허위 표시.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라고 돼 있죠. 네? 이게 뭘까요? 이거. 비진위 표시. 통정이 뭘까요? 합의, 통모, 양해. 결국 비진위 표시는요,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위. 상대방과 합의,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비진위라는 걸 알아. 알면서 합의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요, A 토지를 팔 생각이 없어요. 근데 파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비진이죠? 자, 을이요. 갑이 팔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런데 이걸 합의해 준 거예요. 즉, 갑과 을은요, A 토지를 매매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매매하겠다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장매매. 그러니까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매매. 갑이 비진이가 있죠? 을이 알면서 뭐 해줬어요? 합의. 그런데 갑의 비진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다. 무효였죠? 근데 이건 알면서 뭐까지 해줬어요? 합의. 그러니까 더 무효가 되겠지. 더 무효. 근데 더 무효는 없죠. 그냥 무효.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진위 표시와 마찬가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허위 표시에서 제일 먼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요거죠. 가장매매. 갑과 을이 갑소유 A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가장하여 등기를 넘겨주었다. 왜? 갑의 채권자가 자꾸 경매를 넣으려고 한다. 강제집행. 다른 말로 경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 을과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넘겨주었다. 전형적인 허위 표시 사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효과까지 같이 봅니다. 자, 가장매매 무효. 등기 무효. 자, 여기서 허위매매, 가장매매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뭐예요? 말소 등기 청구. 그죠? 내가 너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등기 나한테 돌려줘.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은 이거 안 하고 있는다 그랬죠? 왜? 채권자 때문에.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땐 경매를 못 넣잖아요. 갑의 이름으로 되돌려야 되죠.
자, 이때 갑의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소송을 통해서 갑과 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갑의 채권자가 갑, 을을 피고로 해서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해요. 갑과 을의 계약은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법원이 판결해 줍니다. 갑과 을의 계약은 취소한다, 을 등기는 말소한다. 그럼 그 판결문을 가지고 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자, 이렇게 갑, 을 사이에서는 이렇게 가능해. 그런데 을이 병한테 팔아넘겼어. 을과 병 사이에 매매가 있었고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허위 표시가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다. 따라서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악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기와 관련해서 여기서 본 게 그대로 다시 나오죠. 첫째,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그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없든 있든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덕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대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결과적으로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자, 어떤 책임을 물어요? 첫째,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받은 돈.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짜리인데 을이 선의의 병에게 7천만 원을 받고 팔아넘겼어. 그럼 갑은 을에 대해서 그 7천 반환해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죠? 자, 갑이 7천만 원을 돌려받았어. 근데 땅이 1억짜리였어. 갑은 얼마의 손해가 생겼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장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가장 매도인은 가장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때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 이 손해배상 청구권 진짜 권리 가짜 권리? 이거 진짜 권리예요. 그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세요.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 갑에게는 진짜로 3천의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짜 권리가 아니라 진짜 권리예요. 그죠?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 조금 이따 써먹을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정도가 가장매매와 관련된 거예요. 52페이지에 보면 의 밑에 심화학습이 있죠. 거기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할 것도 없지. 그냥 쭉 따라서 이해하면 되지요. 다만 이걸 명확하게 숙지하셔야 구별 개념을 구별하실 수 있단 말이죠. 구별 개념은 뭐가 있어요? 갑과 을이 A 토지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이 증여를 감추고 은닉, 마치 뭐 한 것처럼 꾸며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넘겨주었다. 즉 갑과 을 사이에는 증여가 있으나 그 증여를 숨기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민단 말이죠.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매매를 한 것처럼 꾸몄을 뿐이고요. 이건 증여를 하면서 매매로 꾸민 거죠. 다르죠. 여기서 매매는 가장행위니까 무효.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 자, 은닉행위가 유효하다면 등기도 유효. 등기부에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겠죠. 하지만 유효. 즉 등기 원인이 불일치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등기라면 유효한 등기라는 게 팔립니다. 자, 을등기가 유효라는 건 누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과 거래한 병은 권리자와 거래했으니까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겠죠. 이거하고 구별하셔야 되죠. 을등기가 무효냐? 그래서 병이 선이만 소유권 취득하냐? 을등기가 유효냐?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냐? 구별하셔야 되죠. 구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허위표시 개념과 관련해서 가장매매와 가장행위, 은닉행위를 구별해달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요. 민법상 신탁행위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민법상 신탁하는 신탁행위는 뭐라고 출제가 되냐 하면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즉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표시의 효과와 그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경우를 생각하시냐면 갑이요. 병에게 1억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 병한테 돈 갚으라 그러면요. 이런 경우 생각해봐요. 갑이 유재석, 병이 강호동. 유재석이 강호동한테 야 돈 갚어 그러면 강호동이 뭐라 그래요? 이씨 나중에 갚는다 그랬지. 안 갚어 안 갚어. 그러니까 안 되겠어. 갑이 을한테 대신 받아오라고 추심을 의뢰해요. 추심이란 건 우리 추심업체 기억나시죠? 고려신용정보 이런 애들 돈 대신 받아주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가 누구냐? 데니스강. 데니스강 누군지 아시죠? 더 할까? 효도르라고 할까? 얘가 와서 갚아. 그러면 강호동은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을이 병한테 가서 야 갑이 대신 받아오래 그러면 병은 내가 갚하고 얘기하겠다. 안 주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꾸미냐면 마치 채권을 양도한 것처럼 꾸며요. 실제로 채권을 팔아먹은 것처럼. 근데 원래 목적은 뭐예요? 대신 받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추심 목적 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채권 양도예요. 근데 속에 숨어져 있는 목적은 뭐예요? 추심이에요. 의사표시의 효과와 목적이 달라. 그죠? 이런 걸 민법상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 대법원은 유효하다고 해요. 추심 목적 채권 양도가 대표적이고요. 동산 양도 담보라는 게 있어요.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돈을 빌려요. 그런데 마치 그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넘겨준 것처럼 꾸미는 게 동산 양도 담보예요. 실제 목적은 담보예요. 근데 마치 양도한 것처럼 꾸며요. 이것도 뭐가 돼요? 민법상 신탁행위가 돼요. 자,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이름을 을에게 명의신탁을 해요. 겉으로는 마치 매매를 통해서 넘긴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부탁한 거예요. 즉 목적과 겉으로 드러난 의사표시 효과가 달라. 이런 걸 대법원이 뭐라 한다? 민법상 신탁행위.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보면요. 실제 채권 양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추심을 목적으로 하지만 채권을 양도한 것처럼 꾸몄을 뿐이고 담보로 제공하지만 양도한 것처럼 꾸몄을 뿐이고 명의를 신탁하지만 매매한 것처럼 꾸몄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서는 이거 허위 표시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허위 표시와 구별해서 민법상 신탁행위라고 이름을 붙이고 유효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자, 대충 이해되셨죠? 시험 문제 딱 하나가 나와요. 뭐라고? 거기 나와 있는 거. 의사표시의 효과와 그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 무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지문이다. 유효다. 됐죠? 민법상 신탁행위라는 개념이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더란 말이죠. 이제.
자, 어쨌든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 가장행위, 은닉행위, 가장매매와 구별해야 될 가장행위, 은닉행위와 허위 표시와 구별해야 될 민법상 신탁행위라는 게 있는데 특히 민법상 신탁행위는 표현이 뭐라고 나온다? 의사표시의 효과와 그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 이렇게 나온다. 추심 목적 채권양도 이런 걸로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성립 요건 비질이 표시 요건을 일단 갖춰야 되고요. 2번 상대방과 통정, 통모, 양해,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관련 판례 2번 아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을이 대신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 이거 비진이 표시가 아니라 그랬죠? 예외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양해가 다른 말로 뭐예요? 통정, 통모잖아요. 그럼 이때 이 대출 약정은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우리 대법원이 갑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주는 을 중에서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어. 그럴 때를 위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을이 대신 대출을 받아주고 그러한 사정을 금융기관이 양해하에 이루어졌다면 그 대출 약정은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예외적인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련 판례 2번. 그래서 그 관련 판례 2번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상호신용권고도 이를 양해하여 그 양해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그 대출 약정은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다음 페이지 효과. 당사자 간에는 언제 무효가 되고 동그라미 1번 반사의 질서가 아니므로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이 없어서 세 번째 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즉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무효지만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되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제3자가 누구냐는 조금 이따 볼 거고 동그라미 2번 과실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고 3번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되고 5번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고 6번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죠? 다 이제 아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108조 2항의 제3자죠. 108조 2항에서는 누구에게 대항을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이 제3자가 도대체 누구냐? 자, 우리 대법원 기준 허위 표시의 당사자 각과 을 당사자 제외해야 되죠. 당사자의 상속인 뭐요? 포괄승계인 제외. 즉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외형한 법률관계 즉 을에게 지금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 있잖아요. 그럼 외형상 누가 소유자로 보여요? 을이 소유자라고 보여요. 근데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허위 표시를 통하여 형성된 외형상 법률관계란 쉽게 말하면 가짜 권리관계를 말하는 가짜 권리관계. 그거를 모르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러니까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되려면 가짜 권리관계를 진짜라고 믿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허위 표시 이후에 새롭게 뭔가 거래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보호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제3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54페이지 허위 표시 당사자와 그의 포괄 승계인 이외자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가짜 권리관계를 기초로 새롭게 거래한 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게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기준에 따라서 오른쪽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아닌 놈이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놈을 외우자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갑, 대리인을, 자, 갑을 본인이라고 합니다. 의리병과 허위 표시를 했어요. 이때 본인, 당사자죠. 그죠? 당사자니까 제3자가 아니지.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은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3자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제3자이려면 가짜 권리를 진짜로 알고 거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 가짜 권리, 진짜 권리. 진짜 권리, 이걸 산 사람 진짜 권리를 샀어. 그럼 얘도 제3자가 아니지요. 두 번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왜? 진짜 권리를 산 사람이니까. 그죠? 굳이 얘를 선의만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얘는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해야죠. 진짜 권리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108조 2항의 제3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죠. 그게 두 번째로. 세 번째가 여기 보세요. 갑이 병에게 채권을 갖고 있어. 이거를 을에게 가짜로 팔아. 이때 얘 허위 표시 이후에 새로 거래했어요? 아니잖아. 허위 표시 이전의 채무자잖아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세 번째.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똑같이요. 갑이 병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 주식을 가장양도했어. 그때 그 주식회사. 마찬가지죠. 가장양도 이후에 주식회사가 된 게 아니잖아. 그죠? 허위 표시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나 주식 가장양도의 주식회사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식 가장양도의 주식회사는 중간쯤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주식회사 밑에 상속받은 사람.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이잖아요. 그죠? 아니겠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게 수익자. 이건 제3자를 위한 가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 지위를 넘겨받으면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지. 지금 체크해드린 거 외우자. 본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적어도 요 놈들은 기억해달라. 나중에 문제 풀이가서 조금 더 외울 거예요. 그 다음 그 표 위에 있는 동그라미 2번 요 따로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갑과 을 사이에 가장 소비대차가 있었어요. 소비대차는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가짜야. 자, 갑은 가짜 채권자, 을은 가짜 채무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가짜 채권을 갖고 있어. 가장 소비대차 계약이 있으면 가장 대주가 가장 차주에게 가장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얘가 파산을 한다. 그러면 파산 선고는 법원이 하잖아요. 그죠?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요. 자, 이 파산 관제인은 파산한 사람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 파산한 사람의 채권자들, 파산했다는 건 돈을 못 갚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파산 관제인은 파산한 사람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빚잔치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파산한 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거예요. 남은 재산이 뭐가 있을까? 자, 재산을 파악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나왔어요? 채권이 하나 남았어요. 그죠? 당연히 파산 관제인은 을에게 돈 갚으라 그랬겠죠.
그런데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가짜라 그랬겠죠. 얘는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제3자다 그랬겠죠. 그죠? 자, 이때 파산관제인이 108조 2항의 제3자가 되느냐의 문제가 먼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이 파산관제인은 파산자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파산채권자들에게 빚잔치를 대신한다 그랬죠. 모든 재산을 파산관제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괄승계인이에요. 파산관제인은 파산자의 뭐라고요? 포괄승계인이에요. 그런데 포괄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 포괄승계인인데 제3자래. 포괄승계인인데 제3자래. 분명히 우리 대법원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중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제3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제 냅니다.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다. 두 번째, 얘가 제3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파산관제인이 이 채권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악의의 제3자야. 악의의 제3자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관제인 자신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얘네들 파산한 사람의 채권자 전원 이걸 총파산채권자라고 합니다. 이 총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여야 파산관제인도 악의. 따라서 총파산채권자 중 한 사람이라도 선이라면 이 채권이 가짜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면 파산관제인도 선의. 그 두 가지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의 기억, 니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따로 출제를 합니다. 됐죠? 이렇게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는 108조 항의 제3자까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장을 넘기면 적용 범위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뭐하고 구별해야 되냐면 아까 비진이 표시하고 구별해야 돼요. 비진이 표시 단독행위 계약에 적용된다 그랬죠. 단독행위만 상대방 없는데도 적용이 되고 상대방 있는데도 적용이 돼요. 그죠? 근데 허위 표시는 처음부터 상대방과 통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적용이 안 돼요. 108조 조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비진이 표시와는 달리 허위 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108조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 적용 범위에서 비진이 표시와 다른 점 그것만 하나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서 그 불일치를 표자가 알고 있는 허위 표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차구하고 사기 강박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오늘 했던 게 쭉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셔야 다음 주에도 조금 오늘과는 달리 눈 반짝반짝 하면서 들으실 수 있어요. 복습 열심히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